영석이가 서울 K대학교에 들어갔어. 이런 기쁨을 항상 나 혼자 누려왔어. 용서해줘. 객지로 떠나는 용석이 당신도 보살펴주기 바라오. 애비로서 아들 결혼식에도 참석 못하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 오늘같이 간절하게 아내가 그리운 날이 일찍이 없었다. 아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제 아들 결혼까지 시켰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그러나 자식이 잘 사는 것을 보고 죽고 싶다. 당신도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고 다 알고 있겠지? 아버지의 일기 박종식. 내 삶의 가치를 이렇게 일순간에 부정해 버릴 것으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외정시대 때 보통학교 3학년을 중퇴한 것이 학력의 전부였다. 그러신 분이 이렇게 일기를 쓰셨다는 것이 경이롭고 존경스러운데 나는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모른 채 무시하고 비하하면서 살아왔다. 이미 한 줌의 죄로 산화해버린 아버지 영전에 내 몸을 태워 바친들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애가 아니던가. 눈물이 그칠 줄 모르고 흘러내렸다. 용서받지 못할 내가 한없이 미웠다. 아버님의 몸을 받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몸 바친 희생으로 성장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내 존재를 생각하면 아버님의 삶은 너무도 가련하기만 했다. 나이 40이 넘도록 아버지를 저주하고 아버지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던 이 불효자식, 세상에 어느 누가 이보다 더 큰 불효를 했으랴. 눈이 짓무르도록 눈물을 흘리며 소리쳐 통곡을 해봐도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고 희미한 흔적조차 없었다. 치상 전에만 알았더라도 마지막 길에 천벌받을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을 땅이 꺼지게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1963년 7월 10일 맑음. 하루 종일 유난히도 더운 날씨다. 눈에 초벌 호미질을 하는데 가뭄으로 눈바닥이 쩍쩍 갈라져 파기가 너무도 힘들었다. 그러나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부러진 듯 아파도 마음만은 흐뭇하다. 아내의 뱃속에는 내 피를 내려받은 생명의 씨앗이 싹 터 태동하고 있지 않은가. 잠자리에 들어서서는 아내의 배꼽에 귀를 대고 새로 태어날 생명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의 피로를 다 씻어내고 있다. 내가 네 애비다. 삶의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네 태동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 잊을 수 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동할 때 아버지께서 태중에 나와 이야기를 하시면서 희열을 느낀 이야기였다. 부모님은 아들 낳기를 무척 기다리는 터였다. 그때에 내가 잉태된 것이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태중에 내가 아들이기를 손발이 닳도록 간절하게 빌었다. 1963년 8월 18일 일요일 얕은 구름. 건들매가 불어오기 시작한다. 처소가 돌아오면서 몰라보게 무더위가 식은 것 같다. 배부른 계절이 돌아온다. 논에서는 나락들이 아내의 배처럼 동실동실 동을배 곧 펼 것 같다. 가을 나락국의 문턱은 너무 가팔라 허덕이는 사람이 많다. 양식에 거의 동나가고 있으니 통밀 풀떼죽으로 겨우겨우 끼니를 연명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시절은 때가 되면 오고야 만다. 쌀밥 먹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이렇게 어려운 철이지만 아내를 보면 기쁨이 절로 난다. 아내의 배가 봉분처럼 불어올라 무척 힘들어한다. 그러나 나는 아내의 고통을 나누어 줄 수 없어 안타깝기만 하다. 말로나마 위로와 사랑으로 대신 해야겠다. 1963년 9월 28일 토요일 맑음. 추석 대명절이 돌아온다. 들녘엔 제법 노란 기운이 돌기 시작한다. 풋나락 베어다가 올게 쌀 만들어 햅쌀밥으로 추석을 쐬야 하겠다. 아내의 배가 점점 아래로 쳐져 내리며 거동조차 힘들어하고 있다. 태동이 심할 때에는 진통을 느끼기도 한다며 불편해한다. 추석 명절이나 지나고 해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징후로 보아서는 명절 중에 해산할 것만 같다. 순산이나 해야 할 텐데 걱정이다. 1963년 10월 1일 화요일 비. 음력 8월 14일 추석 대목으로 집집마다 추석 준비에 허리가 휘면서도 배불러서 좋은 명절이다. 우리 집은 명절을 제대로 세지 못할 것 같다. 지금은 밤이 깊은 시간 아내가 오전 떡방아를 찢다가 진통이 시작되었는데 12시간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출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내는 점점 지쳐가고 있다. 차편이 있으면 병원으로 가보기나 하지만 야밤인데다가 10리가 넘는 거리를 걸어가야 차를 탈 수 있는 처지다. 또한 설령 병원에 간다고 해도 읍내에는 산부인과가 없어 대도시까지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병원비가 없으니 엄두도 못 낼 일이다. 그러니 죽으나 사나 집에서 해산하는 수밖에 없다. 이놈아, 애미 애만큼 고생시키고 어서 순산으로 나오너라. 아내의 신음소리는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어서 해산을 해야 하는데. 삼시랑 할매, 어서 몸을 풀게 해줘요. 나는 입속말로 간절히 빌었다. 이런 것밖에 아무 대책이 없으니 오직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1963년 10월 2일 수요일 비. 어제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 추석날 비가 내리면 보리 농사가 흉년 든다는데 걱정이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내의 진통이 잦아지면서 금방 해산할 것 같더니만 밤을 새우고 아침이 되어도 그대로다. 추석 차례는 엄두도 낼 수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타들어가는 아내의 입가에 물을 적셔주고 배를 문질러주는 것이 고작이다. 오전 10시 아내가 숨 넘어가는 소리로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쏟아낸다. 드디어 해산이 시작된 것이다. 병까지 지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광경을 보기가 민망하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며 발을 버티도록 힘을 보태주었다. 숨이 뚝 끊어지듯 몸이 으스러지는 비명을 지르면서 피덩이가 힘차게 박차고 나와 고고의 성으로 세상의 한 생명의 탄생을 알린다. 아, 고추다, 고추. 감격의 순간이다. 내 외침에 아내는 몸을 추스를 새도 없이 그동안의 고통을 일순간에 잊은 듯 벌떡 일어나 빗덩이를 쓰다듬으면서 고추요? 참말로 고추네. 하면서 누워있는 아기를 아내의 가슴으로 살며시 껴안아 본다. 아내는 무거운 짐을 부리고 난 뒤 안도감과 허전함에 긴 숨을 내쉬며 축 늘어져 누웠다. 나는 미리 삶아두었던 가위로 탯줄을 끊어 당사실로 묶은 다음 더운 물을 떠다 목욕을 시켰다. 핏덩이 얼굴은 상기된 듯 검붉은 채 눈을 감고 있다. 씨주머니나 고추가 유난히 실팍하다. 코가 오뚝한 것이
나를 꼭 빼닮았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늘을 훨훨 날고 있는 기분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얻었으니 천하를 다 얻은 것이다. 무엇을 더 바라랴. 큰일을 해낸 아내와 어린 자식을 위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알뜰하게 살아야겠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나를 아버지가 손수 받아주셨다. 나는 아버지의 희망이었다. 그동안 아버지는 일기의 대부분을 나에 대하여 적었다. 내가 자라는 과정을 사진으로 보는 것 같이 손에 잡힐 듯 묘사해 놓았다. 1965년 1월 2일 토요일 구름. 소환철이라 무척 추운 날씨다. 이부자리가 편편치 못한 형편이라 불을 많이 떼서 방을 뜨끈뜨끈 해놓고 살아야 한다. 어젯밤 군부를 떼려고 아궁이에서 나무재를 긁어내다 헛간 태비더미 옆에 부어두었는데 그 속에 남아있던 작은 불씨가 오랜 시간 서서히 살아나 새벽녘에 불이 난 것이다. 초가집에다 볏짚 등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발화한 불씨가 그 인화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온 집안이 화염으로 휩싸이게 되었다. 우리 식구들은 깊은 새벽잠에 빠져 있었다. 눈을 뜰 수 없는 강한 빛과 숨막히는 화기에 벌떡 일어났을 때 용석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다. 용석이 울음소리에 나는 본능적으로 용석이를 보듬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용석이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둘러보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아내를 부르며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연기 속에서 옷에 불이 붙은 채 아내가 신음하고 있었다. 아내를 들쳐업으려는 순간 내 몸에도 불이 번져 도저히 아내와 함께 나올 수가 없었다. 아내는 그렇게 불 속에서 산화하고 말았다. 이 원통함을 어디에 대고 하소연한단 말인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버렸구나. 남에게 큰소리 한번 안 치고 땅 파먹고 사는 죄밖에 없는데 불지옥이 내 앞에 떨어졌네. 미치고 환장해서 길길이 뛰어도 이 비통함을 가눌 수 없네.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참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 나도 심한 화상으로 죽을지 모르는 처지에 저 어린 것을 나 혼자 살려낼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그러나 절망할 수조차 없다. 내 생명의 끈인 용석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 하늘이 원망스럽다. 뼈까지 타버린 아내를 어찌하란 말인가. 절통하고 절통하구나. 아버지는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천금 같은 나를 살려야 한다는 절제절명의 각오와 투철한 의지였던 것이다. 애초에 넉넉한 살림이 아닌 터에 화재로 모든 가산조차 잃어버린 아버지로서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가 없었다. 불가피하게 자식을 돌보면서 단방약으로 집에서 스스로를 치료해야만 했다. 오랜 고생 끝에 완치는 되었으나 그 흉터는 화재에 처절했던 사실을 증표로서 말해주었다. 차마 눈으로 보기조차 민망한 상태였다. 입은 삐뚤어지고 코는 납작하게 찌그러졌으며 두 눈은 제각각 찢어지고 비틀어져 도깨비 흉상 그대로였다. 턱엔 혹처럼 살점이 뭉쳐 음식을 먹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얼굴만이 아니었다.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다. 팔목이며 관절, 배, 허리, 심지어 발목까지 분살이 울퉁불퉁 붉어져 활동에 지장이 많았다. 옷을 벗은 아버지는 정말로 무서운 괴물이었다. 1970년 3월 10일 화요일 맑음.
요 며칠 동장군이 다시 발길을 돌린 듯 쌀쌀하더니 오늘은 화창한 날씨에 따뜻하다. 용석이 입학하는 날. 모처럼 들뜬 마음으로 용석이 손을 잡고 학교에 갔는데 무척이나 서글펐다. 아내가 있었더라면 이 흉상을 지닌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어쩔 수 없어 데리고 간 것인데 용석이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그동안 용석이는 나를 그렇게 무섭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많은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 내 험한 얼굴이 어린 마음에 심한 상처를 준 것이다. 나를 제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지 않는가. 무척 속이 상한다. 그러나 자식의 입장을 생각해서 내가 참고 이해를 해주어야 한다. 제가 커서 이 세상 물정을 알면 이 애비를 이해해 주겠지. 내가 아버지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은 국민학교 입학할 때였다. 내 눈에 비친 아버지는 도깨비보다 더 무섭게 생긴 사람이었다. 그동안은 그냥 보통의 아버지였는데 입학하던 날 학교에서 보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다. 많은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서 있는데 아버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옷을 남루하게 입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아버지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런 흉상을 한 사람을 아버지라고 손잡고 서 있기에는 너무도 창피하고 무서웠다. 나는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자꾸 아버지 손을 뿌리치며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바라서였다. 용서가 이리 와. 손을 놓고 있다가 까딱하면 잊어버려. 어서 이리 와. 함께 서 있자. 하며 아버지는 멀어지려는 나를 자꾸 끌어당겼다. 저리 가. 옆에 오지 마. 하면서 나는 투정을 부렸다. 그 뒤로부터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으려고 했다. 내 마음을 아신 아버지는 내가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 1982년 2월 27일 토요일 맑음. 용석이가 서울로 떠나는 날이다. 엊그제 국민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하는 것 같은데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것이다. 농촌에서 어렵게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졸업생 50여 명 중에서 서울 K대학교에 들어간 것은 우리 용석이가 유일하다. 그간 공부를 잘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이제 헌헌 장부로 커서 대학교를 가게 되었으니 믿음직스럽다.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 애비라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어린 자식을 혼자 보내자니 가슴이 아프다. 이것이 나에게는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겸허히 받아들이자. 여보, 오늘따라 유독 당신이 그립구려. 당신도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고 다 알고 있겠지? 용석이가 서울 K대학교에 들어갔어. 이런 기쁨을 항상 나 혼자 누려왔소. 용서해주오. 객지로 떠나는 용석이 당신도 보살펴주기 바라오. 사랑하는 당신, 천상에서나 만날 것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당신의 명목을 비워. 아버지는 그런 흉스러운 얼굴 때문에 재혼도 하지 못하고 평생을 독신의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서울에 유학시켜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나는 나이 들어가면서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했으나 막상 얼굴을 대하면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내 심정을 알아차리고 섭섭해하거나 야속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눈치를 보며 얼굴을 바로 들지 못하고 옆으로 돌리거나 뒤로 서서 얼굴을 숨기셨다.
그러면서도 당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 뒷바라지를 기대와 보람으로 삼고 헌신해 주신 것이었다. 1989년 3월 26일 일요일 맑음. 날씨가 많이 풀렸다. 감자도 심고 봄 채소도 갈아야 하는 바쁜 철이다. 오늘이 용석이 결혼날이다. 애비로서 아들 결혼식에도 참석 못하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 그러나 이것이 자식을 위한 길이니 마음 다독이며 참고 이해해야 한다. 오늘같이 간절하게 아내가 그리운 날이 일찍이 없었다. 이 기쁜 날, 아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제 아들 결혼까지 시켰으니 죽어도 이한이 없지만 그러나 자식이 잘 사는 것을 보고 죽고 싶다. 그래야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무척이나 허전하다. 아내가 옆에 있으면 이 슬픈 사연을 하소연이라도 할 텐데 오늘은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오전에 밭에 나갔다. 마음이 심란해 그냥 돌아왔다. 이렇게 기쁜 날 마음 상하지 말자. 나는 지금의 아내와 학창 시절에 사귀어 결혼까지 했다. 결혼하면서 부모가 없다고 숨겼다. 결혼을 한 뒤에도 철저히 아버지를 모른 채 하며 살아왔다. 한편 아버지께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신분이 드러날까봐 오히려 노심초사하셨다. 아내랑 고향에 다니면서도 형편이 어려워 고향집을 지키고 사는 일가라고 소개하고 그렇게 대했다. 아내가 처음 아버지를 보고 기겁을 하면서 무서워했으나 해가 갈수록 불쌍하게 생각해 주었다. 아내가 고마웠다. 1993년 9월 30일 수요일 맑음. 추석날이다. 아들 내외가 이틀 전에 당겨서 내려왔다. 자식들과 함께 추석을 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며느리가 추석 명절 음식을 장만하고 차례를 지내면서 어느 효도 자식에 뒤지지 않는 존경심으로 지극정성을 다해 나를 시아버지로 대접해 주어 고맙기 한량없다. 그러나 자식놈은 아직도 달라지는 것 없이 나를 멀리하고 싶어한다. 부록을 넘겼으면 보는 눈이 있어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을 뉘우칠 법도 한데 아직도 애비를 업신여기는 것이 야속하고 괘씸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자식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봐 조심조심 하고 있다. 이제껏 살아온 대로 내가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식도 편하고 내 마음도 편할 것 같다. 며느리가 정성으로 대접을 해주니 그것을 보람으로 삼고 살아야겠다. 아내가 어느 날 진지한 표정으로 고향집에 대하여 물어왔다. 여보, 나 물어볼 것이 있는데 숨김없이 말해주어요. 무슨 말이오? 내가 숨기고 사는 사람 같아? 나 섭섭한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못 믿는다니 실망했네. 나는 뜻밖의 질문에 당황했다. 아내가 자기 몰래 사귀는 여자라도 있는 듯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오히려 불쾌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너무 놀라지 말아요. 당신 신상에 대한 것이 아니니까. 물어볼 것 있으면 어디 물어봐. 무엇이든지 다 말해줄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자신감에서 당당한 태도로 쏘아붙이듯 말했다. 저기 고향집에 계시는 일가 어르신 말인데요. 당신 나에게 그 어르신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숨김없이 말해주어요. 아내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눈치였다. 당신이 아는 것 그대로요. 무엇을 더 말해? 나는 시치미를 떼면서 얼버무렸다. 당신 내 육감은 못 속여. 분명히 다른 관계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아내는 따지듯 물었다. 간호사인 아내는 많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얻은 경험으로 사람 보는 눈이 남달랐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단순히 집안 친척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아내의 눈치만 살폈다. 그 어르신 친척이 아니라 당신하고 아주 각별한 사이지요? 친아버지. 아내는 전곡을 찔러 말했다. 나는 더는 숨길 수가 없었다.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아내의 성품이 남에게 베풀고 살아온 터라 사실대로 말해도 탓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네, 사실대로 말하리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 아버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얼굴이 너무도 험상궂고 무서워서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싫었어요.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부모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대로 이야기를 못했어요. 나 천벌을 받아도 싸요. 그러나 지금도 아버지 얼굴을 보면 어릴 때 무서웠던 그 형상이 그대로 남아있어 마음이 좀처럼 돌려지지 않아요. 미안해요. 마음속으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것을 아내에게 털어놓고 나니 지금까지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큰 짐을 벗어던진 것 같이 홀가분하고 막힌 구멍이 펑 뚫린 듯 후련해졌다. 그렇죠. 전부터 느낌이 있어서 한번 물어본다고 하다가 이제 말해본 것인데 사실이었군요. 언제까지 속이면서 살려고 했어요. 친아버지이신데 당신 너무했어요.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왔겠어요. 당신 정말 잘못했어요. 천륜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를 빌고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극진하게 해야 해요. 아내는 나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웠었다. 더구나 화재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화상으로 그 흉상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를 애석하게 생각했다. 2005년 11월 18일 금요일 흐림. 입동이 지나고부터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다. 감기 몸살이 왔나 보다. 온몸이 쑤시고 지끈지끈하다. 기침은 하지 않지만 열이 나고 기운이 없다. 밥 입맛조차 없으니 기력이 회복될 것 같지 않구나. 약을 사 먹으러 나가기도 그렇다. 참는 수밖에 없다. 감기 같으면 며칠 고생하면 낫겠지. 2005년 12월 12일 월요일 흐림. 날씨는 날로 더 쌀쌀해지고 있다. 몸은 더욱 약해져 거동하기도 어렵다. 자식에게 연락을 할까 하고 생각해봤으나 괜히 걱정시킬까봐 혼자 견디어내고 있다. 생강을 끓여 마시니 조금 우선하는 것 같다. 조금만 더 참으면 낫겠지. 2005년 12월 27일 화요일 약간 구름. 이제 죽으려나 보다. 병이 난 지 2달로 접어들었는데 차도가 있기는커녕 더 심해져 참기 힘들다. 감기쯤이야 하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죽을 병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죽음이 두렵지는 않다. 모진 인생 더 살아봐야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오히려 홀가분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죽으면 그리웠던 아내 곁으로 갈 수 있게 되니 저승에서나마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볼 수 있겠지. 그래서 그동안 못다한 회포를 밤을 새워가며 풀어야겠다. 눈이 희미해지고 팔 힘도 다 빠져나가는가 보다. 마지막일 것 같은 일기 쓰기도 힘에 버겁다.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니 원통하기도 하다. 평생 다리 한번 쭉 뻗고 살아보지 못한 이 한을 언제 풀어볼까. 그리고 아내에 대하여 진심으로 마지막 용서를 빈다. 사랑하는 사람아, 날 용서해 주오. 내가 찾아가면 이 험한 얼굴 알아보지 못할까봐 두렵구려.
당신을 불구덩이에서 구해내지 못한 죄,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그때 정황을 당신에게 고하려 하오. 물에 빠진 처자식 중에 아내 먼저일까, 자식이 먼저일까? 옛날 사람은 자식은 또 나오면 된다며 아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했다는데 나는 천신만고 끝에 얻은 자식이라 자식을 먼저 구했소. 그 죄책감에 하루 한시도 마음의 멍에를 벗지 못했소. 이제 죽음 앞에서야 당신에게 용서를 비는 내가 너무 초라하고 무능한 것 같소. 다음은 내 유언으로 생각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부탁한다. 나는 평생 동안 자나 깨나 불이 제일 무서웠다. 너의 어머니 화염에 휩싸여 신음하며 죽어가는 환영이 눈만 감으면 비춰오고 꿈속에서도 가히 눌려 깊은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래서 부탁한다. 나 죽으면 절대로 화장만은 하지 마라. 그 무서운 불길 속에서 네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었고 나는 화상으로 천벌을 받아 평생토록 죄인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불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사지가 오그라들고 경련이 일어났다. 아무리 죽은 몸이라도 불구덩이에 들어가기는 싫다. 내 아들 용서가 제발 나를 땅에 묻어 조그마한 봉분을 지어다오. 이 세상에 나와서 죄만 짓고 돌아가니 적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싶다. 그리고 예비 용서해주기 바란다. 다른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었던 못난 예비, 이제 너희 줄가탐을 거두어 가마. 잘 살거라. 이 예비 네 가슴에서 영원히 지워지게 하마. 다시 한번 부탁한다.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마라. 아버지는 2005년 12월 27일 유언겸 마지막 일기를 써놓고 3일 후 누구 하나 지켜보는 사람 없이 차가운 방에서 죽음의 길로 쓸쓸히 떠나버렸다. 별로 치상 준비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비도 만만치 않아 이 일장으로 끝내버렸다. 일찍 서둘러 오전에 화장까지 마치고 6월 보는 평생 아버지께서 천직으로 삼고 농사를 지었던 전답에 뿌려주었다. 모든 장례를 마친 뒤 집에 와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평생 동안 삶의 애환과 유언을 기록한 일기를 발견했다. 죽은 뒤에까지 아버지를 무시하고 업신여긴 탓에 일기나 유언 같은 것이 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까지 받들지 못한 나는 죽을 때까지 불효자식의 굴레를 쓰고 다니게 되었다. 아버지, 이 자식의 죄를 어찌할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용서조차 빌 면목이 없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서러움만 복받쳐 올랐다.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택한 아버지. 그 희생의 대가는 자식으로부터 냉대와 멸시밖에 없었다. 그동안 나는 아버지하고 가까이서 이야기도 한번 제대로 나누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처지와 속마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평생 동안 나에 대한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다. 돌아가신 날까지 자식들 고생시킨다며 연락조차 하지 않고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돌아가신 것이다. 그 일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유품을 그대로 소각이라도 시켜버렸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했을 것이다. 돌아가셨다는 전가를 받고는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일면 홀가분하다고 생각했었다. 70평생을 죄인처럼 몸과 마음을 가두어 두고 살아오신 아버지.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자식조차 알아주지 않았으니
저승까지 그 원한을 가지고 가셨을 것이다. 마지막 가는 길, 가장 무서워했던 불가마 속에서 산화되셨으니 영혼인들 얼마나 뜨거워했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비통함에 피가 역류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현실에서 나를 1000번 만번 저주해봐도 이미 종이 울려버린 소용없는 일이었다. 통곡할 따름이다. 어서오세요. 하서담입니다. 박종식 작가님의 아버지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가님의 소설집인 부서진 시간의 조각들에 실린 단편인데요. 어머니의 부재 속에 힘들게 혼자서 아들을 키웠지만 그 아들의 불효는 아버지의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키우면서 자식을 통해서 기쁘고 힘들었던 소소한 일상을 적어나간 아버지의 일기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하소담도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는 저에게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였습니다. 아빠라는 말 뒤에 아버지라는 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 같네요. 허망하게 돌아가셨지만 그 뒤에 남겨진 어머니의 애쓰신 일들이 생각나니 더욱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 보내드리고 싶네요. 아빠가 무척 그리운 밤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하소담은 다음 소설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